191페이지요. 네, 제목이 공성을 깨달음이라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의에서 5번째 줄. 고통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무지이다. 여기서 무지란 살아있는 존재들과 대상들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잘못된 개념이다. 당연하죠, 이게. 모두 마음의 그릇된 상태는 이러한 개념들을 그 뿌리로 한다. 수행의 주요 목적은 반야의 지혜를 통해 이러한 무지를 치료하고 없애는 데 있다. 궁극적인 실제에 근거한 반야지의 의식은 살아있는 존재들과 그 밖의 다른 현상들이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한다. 이것이 공성의 반야지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간단하지만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하느냐, 그죠? 변한다는 걸 왜 못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각적으로는 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것은 다 무지의 모습인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제 그게 이제, 그 마음이 대상을 인식을 할 때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대상은 변하는데 눈에는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보인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지혜를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사람들은 공성의 지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샷디하는 방법, 알아차림하는 수행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상들이 변한다 하는 걸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이 될 때 비로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제1대 판체라마의 저자 가운데 내게 가장 감명 깊은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은 근본 무명을 논함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산티데바의 입보리행론에서 다루었던 자기 중심적 사고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사고에 대한 논의와 매우 유사하다. 제1대 판체라마의 근본 무명을 논함은 중생과 사물의 영원히 존재한다는 무지몽매한 사고와 연기와 공성의 지혜 사이에 열띤 토론을 담고 있다. 판체라마의 이 책을 읽을 때 나는 스스로 내 중간에 대한 중간 가는 거는 이제 중론이 나오는 걸 중간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대한 견해가 최고의 경지에 미치지 못함을 깨달았다. 판체라마의 설명 덕에 나는 결국 자성을 부정하게 되었고 사람과의 현상이 단지 명목상인 것이며 개념에 의해 구축되어 있는 허구의 존재임을 인정한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다. 이는 쫑가파의 버리도 차제론 광 속에 나오는 이빠사나 명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서 다음같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그 개념에 의해 구축되어 있는 허구의 존재다 하는 이야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하은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생각과 이름에 의해 건립된 세계다.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의 첫 체험의 세계는 뭐냐면 개념에서 벗어나는 세계예요. 그래서 개념에 벗어나서 체험하는 세계가 어떤 것이냐 이러면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것. 정신현상이 배려가고 또 물질현상이 변하는 이것이 다르다 하는 것부터 이제 그 체크가 돼요. 그때 개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의현상은 물질성이 변한다 하는 걸 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실제 개념이 벗어났을 때 보이는 세계는 변화의 세계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보이고 들리는 것이 고정되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승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아는 당연히 인무하고 아공이지만 바깥에 보이는 이 세계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추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분석한다는. 그렇지만 수행할 때는 바깥 대상을 추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으로 뭔가 마음을 관찰하면 이것이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때 벌써 개념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빠사나 지혜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데, 일상생활 보이고 들리는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 추론이 필요하다.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는 직관과 추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대성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체법을 분석, 사유에서 통찰하는 게 있는 거죠. 일체법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를, 내면의 자기 몸과 마음 이런 현상을 관찰하는 것에서, 일체 모든 것들이 확대된 겁니다. 일체 모든 것을 분석할 때는 이제 이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추론이 이제 그때 등장하는 겁니다. 대성하고 소성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런 데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개념에 의해 구축되어 있는 흑의 존재임을 인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다. 이런 종합과 보리도 차제론 광석에 나오는 이 보리도 차제론 광석이라 했는데 원래 이름은 남리입니다. 남리. 예. 나오는 윗바사나 명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그대의 마음에 자성의 부재 안에 원인과 결과의 연기를 긍정하기는 힘들더라도 중간의 가르침에 그대가 의지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일 것이다. 중간의 가르침은 핵심은 중론에 있는 거죠. 용수보살 중론이 바로 중간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이 중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도를 본다는 거죠. 가운데 중재 볼관자들의 중도를 보는 거죠. 중도라고 이야기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을 얘기해. 공성을 얘기할 때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을 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 공성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중생과 사물이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도 형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채 남겨두었으며 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모습을 넘어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 제1대 판체라마의 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됐다. 내가 어떤 새로운 견해를 얻게 되었는지는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살았던 티베트의 수행자이며 학자인 궁탕 괜촉 템페 데메의 시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다. 자성을 분석을 통해 찾아보았다는 사실 때문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자성을 부정하리. 그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음. 이것이 추구하는 것의 근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래야 결국 가림되어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성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데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가립되어 있다 하는 건 보인다는, 가립되어 있다 하는 연기를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존재한다는 거죠. 금강산매경론에서는 전번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계는 환영과 같은데 그 환영과 같은 이 세계를 들다 보면 아무것도 없다 얘기야. 뭐 저도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사이에 다 보면 여실함이 있다는 거지. 여실함이 있다. 그 뭐가 여실하다 하는 거는 같을 여자의 진실 실자를 쓴다면 여실이라고 하는데
그 여실함이 뭐냐 하니까 자기 마음 일심이야. 얘기하죠. 마음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 나무를 여기에는 뭐가 있는, 불이 일어날 수 있는 성품, 화성이 있는데 아무리 자르고 뭘 해도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불을 붙이면 불이 타는 거야. 탄다 하는 안에 화의 성품이 있다는. 그래서 이 화성은 눈으로 아무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거를 저게 마찰을 일으키면 불이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한. 자성이 없을 뿐이다. 그래서 이게 공성은 무엇을 부정하는 것인지를 빨리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기서. 공성은 무엇을 부정한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공성일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공성이라고 뭘 부정하느냐? 그러니까 자성을 부정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공성에 대한 이해가 착 오는 거예요. 공성을 이해하는 방식이지. 이게 지금 달라이 라마 스님이 저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차도 없다 이게. 환경 속의 모든 현상은 현상은 뭐냐면 환영이다. 환이네. 환을 들다 보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그냥 들다 보면 뭐가 있느냐? 하니까 여기에 여실함이 있다. 그렇지? 여실함이 뭐냐? 그러니까 일심. 여기에 이제 금강산매경론에서 하는 얘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무것도 없다 얘기야. 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이제 자성이 없는 거죠. 예,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는데 뭐가 있냐? 가리대입니다. 가리. 예. 요것이 가리. 요 맞나? 한자로. 하도 이제 맞긴 맞네. 가리대. 자, 여기 뭐 하나 더 있긴 있는데 가리대. 가리비라 하는 요거는 연기의 가리 이름입니다. 연기. 한국 의존하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가리대. 그럼 요것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죠. 모든 현상에서 환영이고 환영을 보니까 자성이 있고 자성이 없는 다시 보니까 가리대다. 요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거는 됐어. 금강산매경론에서 얘기하는 거. 그래 가리대에 있는 것이 보일 뿐이다. 보일 것이네 이렇게. 이 시에서 대매 스님은 자성을 부정하지만 현상을 부정하지 않는다. 저거는 가리대는 현상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죠? 사실 현상 그 자체는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징적인 존재 방식에 따라 성립된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 보이고 들리는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러면은 이런 시각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럴 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영원하다, 자성이 있다 이러면 말을 하는데도 늘 그런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에서 한 상황이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무상을 탁 만나면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변하는 걸 만나면 비통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념을 갖고 믿고 있는 것들이 고통을 갖다 주는 거지. 괴로움을 갖다 주는 거지. 그런 거라고. 그래서 자성이 없다고 알면은 변하는 것이고 상호 오존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은 좋은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이 현상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현상을 부정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냥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하고 무자성하고는 다른 건데 현상을 부정해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 수련원에서 주장하는 거지. 허공이 궁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공을 궁극을 하면 허공은 모양이 없고 색깔이 없고 아무것도 비어있어요. 얘기하자면. 그게 진실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진실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없애는 쪽으로 허공을 만드는 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쪽으로 하면 비현실적으로 가는 거죠. 비현실적으로. 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궁극에 가면은 이 사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쪽. 왜? 이건 인식할 필요 없이 허공이 진실이기 때문에 보이는 이런 건 다 가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 보고 무조건 다 없애는 쪽으로. 그래, 그거는 뭔가 하면 무자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거든. 요런 게 이제 하나,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윤리적인 문제를 발전하게 됩니다. 무감각해지면 자기가 뭘 잘못을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도둑질을 해도 별로 죄의식을 못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가 남을 폭행을 한다든 이렇게 해도 죄의식을 못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 아무것도 없는 게 궁극이니까. 자기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살고 있는 세계가 가리된 세계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다만 내재하는 자체 성품이 없을 뿐이다. 이렇게. 그걸 연기에 다른 이름이에요. 저는. 이런 건 차이가 있는. 근데 이제 자성을 인정해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자성을, 내 자체 성품이 있다 주장하는 거는 내 안에 자아가 있다. 주제하는 자아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주제하는 자아가 있다, 나한테.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옛날 사람도 그렇고 요즘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린다 왕문경에도 그 이야기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창문을 열고 이렇게 사물 보듯이 내 안에 자아가 있어서 눈이나 창문, 기락하는 창문을 통해서 보고 듣고 다 인식 다 한다. 이렇게 왕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스님은 그럴 것 같으면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면 눈의 창문을 통해 모양의 색깔을 보듯이 기락하는 창문을 통해서 모양 색깔을 봐야 되는데 왜 소리를 듣느냐. 코락하는 창문을 통해 모양 색깔을 봐야 되는데 왜 코로 냄새를 맡느냐.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균일하게 똑같이 눈을 통해서도 모양 색깔을 봐야 되고 귀를 통해서 모양의 색깔을 봐야 되고 코를 통해서 모양의 색깔을 봐야 되고 입을 통해서도 모양 색깔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왜 다르냐. 그 다음에 이제 결정타는 그런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 맛을 아는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식물이 뱃속에 들어가면 모르지 않느냐. 내 안에 자아가 있다면 뱃속에 들어간 음식의 맛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근데 자아가 있다 하는 말은 아무리 분석해봐도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거지. 자아가 없다 하는 게 맞는 얘기.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연기하는 거예요. 관계성에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면 자아를 주장하고 자성을 주장하는 것도 비윤리적인 문제가 또 생긴다고. 사회 문제가 생긴. 그것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은 그런 거죠.
서 검사에게 검사장이 성추행을 했다, 이게. 성추행을 했는데, 이 서 검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 자기가 나한테 성추행을 했으면, 나한테 잘못을 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옳지. 왜 대형 교회에 가서 해결을 한다고 그러느냐. 여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 그러면 그 사람이 당한 사람은 황당하게 생각되는 거지. 그 이런 문제를 다룬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전도연이 주연으로 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자기 아들 납치해 죽였는데 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용서해줘야 되겠다고 교도 찾아갔지만은 재소자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죠. 내가 왜 당신은 용서를 구해야 되지? 난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해결을 했는데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아가 있다든 불멸의 실체를 인정하게 되면, 자성을 인정하게 되면 이런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궁극으로 내세웠을 때도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가 있다고 해도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 그래서 있음과 없음을 근거를 하는 거나, 있음을 근거하는 거나 없음을 근거하는 삶은 언제든지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걸, 왜 이런 견해가 왜 중요하냐는 말인데, 그런 걸 다루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런 문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194페이지 봅시다. 몇몇 부수적인 자성은 부정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러한 견해는 두 가지 중간 합파 가운데 낮은 쪽인 정립적 기류 논중 중간 합파의 견해이다. 정립적 기류 논중 중간 합파의 관점에서 볼 때 가령 현상들이 궁극적으로 설립되어 있다면 그 현상들은 그들의 존재 방식 자체로 설립된 것이며, 그러한 경우 현상은 최고의 반야 지혜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지혜에서 드러나야 된대. 그러나 네 가지 요소와 같은 현상들은 최고의 반야 지혜에서는 볼 수 없으므로 그들은 궁극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정립적 기류 논중 중합파의 관점이다. 네 가지 요소와 같은 현상들이라는 말이 뭐냐? 네 가지 요소는 뭐겠어요? 흙, 물, 불, 바람, 네 가지 요소 같은 것이죠. 이런 요소들의 현상들은 반야의 지혜로서는 볼 수는 없다. 이 말은 까꾸를 바꾸서 보면 반야의 지혜에서는 그 실체로서 관찰이 안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거는 좀 궁극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정립적 기류 논증 중간 학파의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앞서 인용한 쫑가파의 견해와는 대치된다. 쫑가파는 앞의 시에서 두 중간 학파 가운데 보다 높은 쪽 비정립적 기류 논증 중간학파의 견해에 대해서 언급했다. 정립적 기류 논증 중간학파의 주장에 따라 현상을 분석해 보면 원인과 결과의 연기법을 긍정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자, 여기 이제 말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가족 머리 맞나 안 맞나 따지고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기류 논증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류 논증이라는 기류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오류에 도로 간다. 네.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그런 잘못으로 도로 가는 걸 논증하는 것을 기류 논증이에요. 그걸 주장하는 학파가 기류 논증 학파예요. 그러면 이거는 되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 주장은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 주장은 전혀 내세우지 않고 상대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이라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줌으로 해서 오류로 돌아간다는 거지. 근데 자기 주장은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하고 싸울 때, 말싸움을 할 때 굳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의 잘못만 논리적으로 증명해주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방법이에요. 이 기류 논증학파라고 하는 거예요. 자립 논증학파는 뭔가 하면은 상대가 자성을 주장을 하면 여기서 공성이라 하는 이치를 내세워서 자성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자립 논증학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류 논증학파는 공성을 주장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공성을 왜 주장 안 하느냐니까. 모든 존재에 공성 아닌 것이 없는데 굳이 공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오류만을 지적하면 돼. 상대가 자성을 주장하면 자성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들어서 오류를 지적해 주기만 하면 되지. 굳이 나의 공성을 드러내서 상대를 논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논리 방식이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처음 보는 게 뭔가 하면은 비정립적 기류 논증학파가 있고 정립적 기류 논증학파가 있다 하는 건 처음 들어보는. 새 책에 앞에 나온 책에는 이런 문구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추가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걸 실체가 없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실체가 없는 그 자리에는 인과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인과가 없습니다. 예. 인과가 없는데 현상으로는 인과가 있어요. 현상으로는 인과가 있고 자성이 없다 하는 그 입장, 그 자리에서는 인과가 없어요. 그래서 인과가 있는 쪽하고 인과가 없는 쪽하고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은 대상에 실체가 없다 하는 쪽에 보면 인과가 없는데 현상으로 인과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 요것이 하나예요. 정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체가 없다 하는 거는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고 안가밖에 가고 오미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는 인과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요인 인과를 긍정하기 어렵다 하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원인과 결과의 연기법을 긍정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 하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건 긍정한다는 얘기거든. 아니, 현상으로는 긍정이 되는데 실체가 없다 하는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는 인과가 없어요. 이거는 법망경에도 그 얘기를 하고 법망경 쭉 계목을 읽다 보면 그 이야기하는 중간에 공성에 대한 얘기는 가는 것이 없고 오는 것이 없고 이거는 색깔도 아니고 인과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자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현상 쪽은 인과가 분명한 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게 참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하다는 얘기예요. 일어나는 매 순간순간 자치가 없고요. 사라지는 매 순간순간 자치가 없어요. 근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는 인과가 분명한데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치가 없고 사라지는 순간순간 자치가 없는 쪽에는 인과가 없어요. 희한한 거죠. 그래서 인과 없는 거하고 인과 있는 거하고 같다는 거지. 그런 권리. 그래서 이거는 깊이 사유를 해봐야 돼요.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이런 거 하도 머리를 싸매고 사유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냥 스스럼없이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얘기 못했어요. 왜? 내가 긍정이 안 되니까. 내가 이 인정이 안 되니까 말을 못 하는데 요즘은 하고 이해가 되니까 이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제1대 판체라마의 근본 문명을 논하면 어떤 물질이 우리에게 보일 때 바로 그 시점부터 그들 고유의 특성에 따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한 그 모습이 부정될 때 마치 현상 그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예. 자, 여기에는 뭐가 보일 때는 고유한 특성이 있는 같이 보인다. 그게 뭔가 자성이 있는 같이 보인다, 이게.
근데 이게 부정이 될 때는, 부정이 될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건 우리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 우리 현실을 반영한, 우리가 욕심이 막 생길 때, 욕심 생기 이러면 그것이 그냥 있는 같이 보여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담을 두면 있는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제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화가 막 화가 날 때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딱 보면 그 사람은 진짜 뭐가 존재하는 존재로 보여요. 근데 화가 안 나고 이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릴 때도 마찬가지. 뭐를 갖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그 물건이 대단하게 보이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가지고 싶으면 욕심이 막 생겨요. 이게 자성이 있다 하는 근거를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나 욕심 부릴 때는 그게 있는 같이 보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무상이라든지 실체 없는 무자성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오면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물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가져봐야 오래 안 가서 또 망가지고 뭐 그런 것이다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집착이 안 쓰이는 그렇게 마음 상태에 따라서 대상이 그렇게 달리 보이는 걸요. 여기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쫑카파 무자성을 견지하면서 원인과 결과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한 이유다. 그렇죠. 왜 힘들다 하느냐,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냥 보면은 뭐가 있는 같이 보이는데 부정할 때는 없는 같이 보이니까 참 이게 무자성을 견지하면서 원인과 결과 연기법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무자성을 견지한다 하는 건 그런, 마치 있는 같이 보이다가 부정할 때는 없는 같이 보이는 건 자성이 없다 하는 건 분명한데, 연기 입장에서 얘기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 얘기예요, 이게. 제1대 판체라마의 근본 무명을 원함의 도움을 받아 나는 쫑카파가 말한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우리 자신이 하나도 여럿도 아니며 단수도 복수도 아니라는 논증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니고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다. 예, 여기 이제 일단 논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논증에 대해 확실하게 얘기하는 논수가 중론입니다. 예, 중론에서 이 얘기를 해요. 하나도 아니고 이런 거죠. 아니라는 논증을 통해 그 무엇도 불변한 채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영원히 존재하는 게 없다. 이러한 견해를 유지할 때 자성을 가진 영원한 존재를 인정하는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자성의 존재라는 개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다. 왜일까? 우리 자신, 즉 자성의 존재, 나라는 세속적인 개념이 의식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라는 개념이 보일 때, 그리고 부정되어야 할 자성의 개념이 나타날 때 필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있는 마음이 나타난 나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1대 판차라마는 이렇게 말한다.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나의 진정한 존재를 오직 부정하고 바로 그 부재를 그대의 집중의 대상으로 삼아라. 너무나 멋진 이야기죠. 예. 자, 날아간 존재를 부정하고 말이에요. 그 부재를 그대의 집중의 대상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거는 논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하면, 일어나면은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고, 그래서 좀 더 나가면은 일어날 때도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하고 사라질 때도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관찰할 정도 되면은 비파사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일어날 때도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하고 사라지는 것도 처음 중간 끝을 관찰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해주면 일어나도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체가 없고 사라진 순간순간 자체 없음을 관찰하라. 거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죠. 그게 여기에 나오는 얘기. 예? 부재를 그대의 집중 대상으로 씁니다. 자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심장 뛰는 걸 이제 예를 들어 극기 명상할 때
이렇게 조금, 고기가 이쪽으로 올라가다면, 산으로 올라가면은 심장이 막 뛴단 말이에요. 심장이 뛸 때 제가 그렇게 멘트를 해주죠. 이게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심장 뛰는 걸 매 순간 뛸 때 자체 없음을 봐라. 이렇게. 그게 이제 진짜. 자체 없음을 볼 때 바로 이제 자성이 없다 하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방법이에요. 멋진 말이에요. 청정한 모습을 가지고 그것의 힘을 망치지 않는 채로. 제1대 판체라면 만일 우리가 이러한 방법에 따라 명상을 한다면 자성의 개념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하게 죽음과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이걸 이렇게 설명하느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 나는 죽지 않는다. 내 육체는 죽지만 나락하니 존재한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명상을 한다면 자성의 개념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방법에 우리는 죽음의 단계에서 현상의 궁극적인 본성과 자성의 공성을 더욱 미시하고 강력한 마음으로 대상으로 추구해야 하며 오직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궁극적인 본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세속적인 진리인 속죄와 궁극적인 진리인 진죄 가운데 궁극적인 진리인 자성의 부재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음의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나락하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요약죠. 수많은 마음가짐의 개념이 각각의 대상에 대한 불안나의 움직임 속에서 각기 다른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이제 불안나라는 이제 기운이잖아요. 기운인데 이 마음가짐의 개념이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불안나의 움직임 속에서 각기 다른 힘을 가진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 따라 마음이 있는 곳이 기운이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에 따라서 기운의 흐름이 다른 거예요. 마음은 개념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얘기하면 화가 나면은 막 화가 난 마음에 따라 기운이 막 위로 상승하는 거예요. 예, 불안나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화락하는 것은 개념이거든요. 화락하는 말은. 그리고 이 화에 따라서 기운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슬픔은 어떻게 돼요? 슬픔은 막 기운이 다운되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면 이게 막 그걸 갖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몸 기운이 막 일어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심리전, 마음 따라 기운의 움직임이 있다는 말 그런 건데, 그 안에 마음을 움직이는 그 안에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 그 개념에 따라서 기운이 다른 거예요. 요 첫 번째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저는 왜 어떤 게 가장 괴로웠냐 이러면 늘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거는 감정이라든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상당히 괴로운 문제야. 뭘 하고 이러면 바로 탁탁탁탁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내 스스로 그렇게 빨리 아는 거예요, 이게. 이게 상당히 괴로운 문제. 옛날에는 생각 일어나는 순간순간 괴로웠는데, 요즘은 그런 게 보이니까 괴로운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보면은, 이 안에 개념이 들어가 있구나. 요 개념이 들어가서 요 마음을 괴롭히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순간순간 올라오는 거 다 체크가 돼. 순간순간 올라오는 게 다 체크가 되니까, 그걸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괴로움을 어떤 데는 느끼는데 그런 것들이 개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네 가지 내적인 징표가 지나간 후 네 가지 내적 징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로 흙의 요소가 물의 요소로 잠기고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로 잠기고 불의 요소가 바람의 요소로 잠기고 바람의 요소가 이제
의식으로 이제 잠겨가는 네 가지 징표죠. 네 가지 현상의 네 가지 징표는 이제 뭡니까? 저기 어디고 신기루, 안개같이 피어오르는 것, 불꽃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 내 불꽃이 일어나는 이런 징표죠. 이걸 지나가는 세 가지 미시한 마음, 즉 선명한 흰색 모습, 선홍색 모습, 그리고 검은색 성취 근접이 다 다른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요건 한 번 더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흰색 모습이 왜 생기느냐면 사람이 이제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몸이 근육이 다 풀려요. 몸이 다 풀리는데 특히 여기 조항에 여기 있는 그 중맥에 이제 희 감고 있는 까르마 업의 매듭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그때.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요 정수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흰색의 정수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까르마의 매듭이 느슨해지니까 머리에 있는 이 흰색의 정수액이 쭉 내려와가지고 가슴 왜 여기 그 심장의 위쪽으로 다다를 때 그때 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뭘로 보이느냐 하면 흰색 모습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심장 이러는데 왜 그렇게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심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현상의 차크라라고 얘기했듯이 모든 현상을 나타내는 아리아식이 심장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심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액이 심장이 다다를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요거 배꼽에 있는 요쪽 단전 배꼽 요쪽 부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붉은색 정수액이 있는 거예요. 붉은색 정수액이 이제 위쪽으로 심장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느슨해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까르마가 이렇게 중맥을 이렇게 묶고 있는 게 느슨해지니까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쭉 올라와가지고 그 심장 밑쪽에 심장 밑에 좀 도달할 때는 붉은색으로 쫙 보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심장 한가운데서 이제 흰색 정수액과 붉은색 정수액이 딱 만나는 거예요. 딱 만났을 때 보이는 게 뭔가 천지가 만나듯이 깜깜해지는 검은색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만일 탄생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애가 자궁에서 애가 제일 먼저 생기는 부위가 심장 부위에 관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생기면서 이제 위쪽 모습과 아래쪽 모습이 사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수리부터 해가지고 성기 있는 부분하고 중앙에 중맥이 하나 쫙 이렇게 관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우관이 생기고 그래서 72,000의 기맥이 몸에 형성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앞에 얘기했어요. 근데 죽을 때는 이제 다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쫙 펼쳐져 있는 게 다시 이제 원자로 돌아오는 거죠. 심장 쪽으로 그 정수액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 번째, 더 미시한 마음들을 공성의 질을 깨닫는데 활용한다. 이거는 뭔가 하면,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새벽에 깜깜해졌다. 그 다음에 새벽에 해는 떠 있지만 밝아오듯이 마음이 이제 이 청명한 빛의 마음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때 뭐가 필요하냐 이러니까 공성의 진리를 깨닫는데 활용한대. 더 미시한 마음들을 공성의 진리를 깨닫는데 활용한대. 더 미시한 마음이 청명한 빛의 마음인데. 예. 그래서 평소에 공성이 무엇인지 알아두면 좋다 했죠. 근데 실제 마음이 의식이 깨있는 상태라든지 마음이 어느 때 가장 반응을 잘 하느냐. 수행할 때 마음이 가장 잘 반응을 잘 하는데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요. 몸으로 나타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실체가 없는 공성을 볼 때, 실체 없음을 볼 때, 그 다음에
마음 한 덩어리의 전체 의식을 대상으로 집중할 때, 그때, 근데 더 자세히 보면은, 그, 시체가 없는 그것이 알고 보면 자기 마음이, 깨있는 마음이. 그래서 깨있는 마음을 볼 때, 그는 몸에 반응을 보여요. 얘가. 다른 건 별로 반응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실체 없다고는 공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더 미시한 마음들을 공성이 진리를 깨닫는데 활용한다 하는 말, 그런 말이에요. 네 번째, 공성은 존재의 물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존재와 사물의 자성의 결여를 뜻한다. 그러니까 존재와 사물의 자성에는 결여되어 있다는 거지. 뭐가? 자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지. 그게 공성이다. 다섯 번째,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현상이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인지 또는 그 부분의 합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도자기 같은 것을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가 필요하냐 이러니까 분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분석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차자는 그냥 보면 고정되어 있고 다른 사물과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 자체가. 그럼 분석하는 방법을 딱 통해서 분석해보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흙에다가 물을 넣어가 반죽을 해가 모양을 만드는 거죠. 모양을 만들어 그늘에 말리고 유약을 칠해가 한번 굽어내고 그걸 다시 또 요런 이제 글자를 새기는 거예요. 새겨가지고 다시 유약을 칠해가지고 불에서 굽어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석해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이 컵이 나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냥 그대로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직관과 추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든 원인과 결과, 행위자와 행위, 선과 악은 단지 세속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며 그들은 연기하는 존재이다. 그러면은 출세관의 입장에서는 존재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일곱 번째, 현상의 독립성의 부재 또는 자성의 공함이 현상의 궁극적인 진리이다. 이것이 반야시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현상의 원인이 되는 탐욕과 정욕 그리고 고통 너머에 숨어있는 무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무지가 무너지면은 탐욕과 정욕이 사라져요. 얘가 무지에 의해서 자성이 입닥하는 무지에 의해 가지고 욕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성이 공하는 것이 현상의 궁극적인 진리다. 근데 이것이 반야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왜 하는가 하면은, 이 공함을 아는 것은 반야지혜에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성을 알고 있는 반야지혜를 이해한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여덟 번째,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 자신의 궁극적인 본성과 현상의 궁극적인 본성을 깨달아야 한다. 본성의 궁극이 뭐냐? 자성이 없는 공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부분을 공부했어요. 자, 마지막에 제 8장 죽음의 청명한 빛.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핵심되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실체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인과가 없다. 그러나 현상은 인과가 분명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또 달리 얘기하면 출세관에서의 측면에서는 인과가 없고 세관에서의 측면에서는 인과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 그것이 이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은
출세관과 세관은 네. 하나다. 이렇게 말씀. 그럼요.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하는 거죠. 내가 세간에 살고 있으면 세간의 인과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과가 없는 쪽에서 내가 머물게 되면 열반에 머물게 되는데, 열반에 마음 움직임이 없어요. 인과가 없죠, 거기는. 실체가 없는 자리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럼 그 자리는 세속에, 아라는 세속에 안 나오는 거예요. 중심구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살들은 어떻게 일부러 번뇌를 남겨두는 거라. 그 다시 이 세상에 그걸 타고 와가지고 중심구제, 그건 인과가 있는 거예요. 인과가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왜 힘들어 하지 않을까? 즐거이 그런 중생들을 돕는데 자기 헌신을 왜 할까? 일체법 열반을 얘기해요. 대성에서. 모든 게 다 열반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현상 있는 거와, 그러니까 인과 있는 거와 인과 없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현상으로 보면 인과가 분명한데, 현상이 없는 무자성 입장에서는 인과가 안 보여요. 없어요.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끊는 노력을 해도 열반이 늘 머물러 있는 입장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힘들지 않죠. 그래서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놓는 그런 걸. 그래서 대선의 경전이나 자타카 본성계 목숨 마음대로 팍팍팍 살아있는 생명이지 자기 목숨 막 내놔버리죠. 바로 그냥. 내놓을 수 있는 게 그런 이유지. 대단한 거지. 그 제파라는 그 논사는 엄한 대단한 어떤 뭐랄까 논사예요. 대론을 보트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가 칼을 품고 가가지고 대론하면서 칼을 꺼내 배를 찔러버리잖아요. 창자를 도려내 만지는. 그런데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얘기하죠. 제파 창자를 움켜쥐고 너가 여기 있으면 내 제자에 붙들려 죽을 거니까 저 뒤쪽으로 길이서 도망가라.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낸다든지 그러진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죽음 존재하지 않는다. 자성이 없어. 인과로만 논한다면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그런 거예요.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이. 씨앗대로 그대로 있으면은 뿌리가 안 내리잖아요. 싹도 안 나요. 씨앗이 어때요? 물로 바뀌면 뿌리로 바뀌잖아요. 자성이 없잖아요. 인과를 잘 살펴보면 사기 올라오는 매 순간 자성이 없는 거예요. 인과 자체가 자성이 없어요.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성이 없는 인과 없는 거하고 인과 있는 거하고는 분리되어 있지 않대. 딱 붙어 있는 거야. 체와 용으로 보면 돼요. 체와 용으로 보면 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시체가 비어 있는 그 자체는 매 순간순간 그냥 예를 들어 변하는 거, 무상을 1초 단위가 아니라 000 1초 단위로 잘라보면은 없어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시간의 흐름이 없다 하니 인과가 없다는 얘기. 그걸 인과 있는 거와 인과 없는 걸 분리시켜서 보면 안 된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선생님, 그러면 인과 대신에 윤회를 자리에 넣어도 똑같아요? 인과의 다른 이름은 윤회죠. 윤회는 윤회인데 윤회는 염연기죠. 염연기. 물들 염자에 염연기. 환멸연기는 정연기. 깨끗할 정자 정연기라고 하죠. 그 연기라 하는 거는 정연기든 염연기든 연기는 똑같지만 내용이 다르죠. 그러면 윤회 대신, 그러니까 인과 대신에 윤회라는 말을 넣어도 되고 연기란 말을 넣어도 이게 그럼요. 네. 그거는 염연기니까 윤회하는 거지. 그래서 무아라고 하지. 자아가 없다. 무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아 연기를 얘기하는 이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제는 자아가 없어요. 휴식을 하고 또 공부도 하죠.